너희들 나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너희들이란 말로 나와 어머니를 하나로 묶어 깃발 부대를 창단했다. 나와 아버지가 눈빛을 교환했을 때 아버지는 그 짓을 끝내야 했다. 엄마, 밥상 차리지 마. 쌤이 나는 무슨. 아버지와 여자가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지? 그 여자 불쌍한 여자야. 건들지 마. 죽어서도 썩지 못할 놈.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처음으로 흰 깃발을 단호하게 들어 올리고 사라졌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지목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화장품 가게 여자였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소리를 담다 하소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설은 이선우 작가님의 깃발이 온다입니다. 작가님은 2015년 신춘문예에 깃발이 온다 소설이 당선되면서 등단을 하셨는데요. 소설에서 등장하는 깃발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 아버지의 삼각 깃발에 주목을 해야 하는데요. 불륜을 숨기기 위한 위선과 가부장적 폭력을 드러내는 사물입니다. 이제 막 성장기의 끝에 서 있는 화자 나를 통해서 오늘의 소설이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상해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깃발이 온다. 이선우. 눈을 떴다. 야광 깃발이 깃대에 매달려 파르르 떨고 있는 게 보였다. 간신히 눈동자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바로 옆에 수로가 흐르고 수로를 끼고 양옆으로 모내기가 끝난 눈이 펼쳐져 있었다. 물이 흥건한 곳에 엎어져 있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었다. 오토바이를 벗어난 몸이 하늘로 치솟던 기억이 났다. 바닥에 곤두박질 친 뒤로 풀숲으로 기어오르던 것에서 필름이 끊어졌다. 몸은 밤사이 내린 이슬에 흠뻑 젖어 매맞은 것처럼 무겁고 옥신거렸다. 고개를 돌릴 수도 없고 몸조차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토바이는 고개하듯 아슬아슬하게 수로에 걸쳐 있었다. 오토바이 꽁무니에는 저팔계를 흉내낸 아기 돼지가 그려진 야광 깃발이 팔랑거렸다. 마치 아버지가 흔들던 깃발 같기도, 공단 외국인 노동자 숙소 벽에 붙은 색색의 삼각 깃발 같기도 했다. 아버지는 성대결절 진단을 받던 날부터 깃발로 의사소통하기 시작했다. 성대 쓰는 걸 최소화하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온 후였다. 너희들 나 화나게 하면 안 된다. 아버지는 너희들이란 말로 나와 어머니를 하나로 묶어 깃발 부대를 창단했다. 아버지는 60cm 막대기 끝에 삼각형의 흰 천과 붉은 천을 각각 매달아 상하 좌우로 흔들며 어머니와 나를 진두지휘했다. 여태껏 아버지 혀끝에 놀아나던 우리는 그때부터 깃발짓에 놀아나게 된 셈이었다. 유치하네. 물론 이 말은 어머니가 내 앞에서만 했던 말이었다. 마지못해 입을 열던 아버지는 깃발로 소통하는 것이 만족스러워 보였다. 문제는 어머니였다. 평소 잘 웃긴 했어도 아버지의 깃발 지세까지 토를 달지 않고 까르르 웃었다. 웃는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의 깃발 소통은 쭉 이어졌다. 차려놓은 밥상 앞에서 맥 풀린 얼굴로 머리와 붉은 깃발을 동시에 휘저었다. 삭힌 깻잎과 물에 띄운 오이지 앞에서는 양미간과 입가에 주름이 지도록 찌푸리며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
어머니는 팔랑이는 깃발짓에 맞춰 그것들을 상 밑으로 잽싸게 내려놓았다. 시장통에서 어머니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을 보고 품격 운운하며 한 달간 어머니와 말을 섞지 않을 때도, 허벅지가 보이는 차림의 어머니를 슈퍼에서 만났을 때도, 열흘 동안 어머니 코끝에서 붉은 깃발이 나부꼈다. 아버지는 때로 어머니에게 벌을 준다는 명목으로 어머니가 차린 밥상에 앉지 않는, 웃음도 안 나오는 짓도 했다. 우유나 과일을 준비하겠다는 어머니 말에는 강력하게 거부한다는 표시로 붉은 깃발을 수없이 팔락거렸다. 나는 그럴 때마다 깃발 따위로 어머니의 자존심이 도적질 당하는 것 같아 몹시 불쾌했다.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 앞에서 여전히 명랑했다. 어머니가 명랑할 일이 당체 없어 보여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꾸준히 상냥하고 명랑했다. 그런 어머니에게 나는 처음으로 바보냐고 화를 냈다. 대학교 1학년 때 사수 끝에 입학한 네 아버지를 만났어. 적당한 몸피에 소식가였어. 소처럼 많이 먹는 남자가 싫었거든. 어머니는 나를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려는 말투는 아닌 듯 보였다. 정갈한 남자의 표본처럼 얼굴이 하얗고 말 수 없는 것이 좋았어. 그때부터 내가 네 아버지를 좋아했거든. 너는 명랑한 게 보기 좋더라. 그렇게 말하는 너희 아버지 말처럼 더 명랑해져서 나를 좋아하게 만들고 싶었어. 말을 맺는 어머니는 보랏빛 붓꽃처럼 수줍어 보였다. 나는 수줍게 웃는 어머니를 볼 때마다 아버지의 치부를 들추고 싶은 것을 참느라 공연히 어머니에게 성과를 부렸다. 4개월 전이었고 공용주차장 관리실에 족발을 배달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관리실은 2평 남짓 공간이지만 모든 직기들을 갖춘 원룸 같았다. 한가한 틈을 타 뭉치는 주변 소상인들 덕분에 자주 배달을 갔었다. 공영주차장 바로 뒷골목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한의원이었으므로 그 앞을 지나칠 때마다 무엇인가에 끌리듯 올려다보곤 했었다. 평상시라면 병원 문을 닫을 시각이었지만 그날은 웬일인지 한의원에서 연한 빛이 새어나왔다. 가도 반겨줄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가게로 일찍 가봤자 주인의 새로 태어난 손자 자랑에 머리가 아플 것이고 30분 이내 배달 수칙에도 여유가 있던 터였다. 계단을 절반쯤 올라갔을 때였다. 낮지만 정확하게 노크 소리가 3번 계단에 퍼지더니 곧 문이 열렸다. 여자를 안에서 낚아채듯 끌어들인 건 분명 아버지였다. 똑각. 안에서 문 잠그는 소리가 계단의 고요 속으로 사그라지기도 전에 나는 절반쯤 올라가던 계단을 순식간에 내려와 땅바닥을 딛고 서 있었다. 가족 간 소통의 부재가 아버지의 성격 이상 때문일 것이라는 내 생각은 그날의 정황으로 보아 얼추 맞는 듯했다. 어떤 것이 먼저였을까? 여자가 있어 가족과 소통하지 않은 것일까? 가족과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여자를 품은 것일까? 나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아버지는 정갈한 인간이란 가면을 쓰고 살았다. 속이고 속는 삶의 경계에서 어머니의 삶을 엉망으로 구겨놓고 방관자로 사는 아버지를 향해 돌진하고 싶었다. 어머니가 직접 보지 않고는 현실을 믿지 않을 것이고 태엽 감은 인형처럼 언제까지고 명랑함을 잃지 않으려 애쓸 것이다. 여자와 함께 한의원을 나오는 아버지를 맞닥뜨린 건 처음 여자와 아버지의 관계를 목격한 뒤로도 서너 번 더 모른 척 지나친 후였다. 나와 아버지가 눈빛을 교환했을 때 아버지는 그 짓을 끝내야 했다. 그때 아버지는 내 놈이 알면 뭘 어쩌겠느냐는 듯한 마치 점수가 낮은 내 성적표를 받았을 때의
조소가 담긴 눈빛만 보냈을 뿐 멈추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그랬듯이 아버지를 응징하라고 스스로에게 주문했다. 아버지는 12년째 같은 장소에서 노인 관절 환자가 대부분인 한의원을 운영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대를 이어온 한의원은 규모가 줄고 줄어 지금은 뒷골목 작은 한의원으로 전락했다. 아버지는 한의원을 간신히 꾸려가는 듯 보였다. 탕약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조제한 약재를 전문 탕제원에 맡길 정도로 탕제실도 따로 없는 작은 규모였다. 하루에 몇 안 되는 환자와 씨름하느라 성대가 결절되었다는 말 또한 이해되지 않았다. 시골 한약방 같은 규모가 못마땅한 어머니가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 번화한 곳으로 얼마간의 빚을 내서라도 확장 이전을 권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냉소적이었다. 장소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아버지는 이상하리만큼 동네를 고집했고 그 장소를 떠나지 못했다. 아버지는 한의원을 나에게 대물림할 생각은 처음부터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간 이하인 내 성적표를 볼 때면 조소가 담긴 눈초리로 나를 따갑게 쏘아봤다.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해 혀를 차던 어머니는 시집와서 들었다는 얘기를 나에게 위로로 삼아 했다. 아버지도 동고동락하는 독선생에게 가회를 받았대. 한의대 입학할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할아버지 말에 미치도록 공부해서 4번 입시 끝에 지방 한의대에 입학했단다. 그것도 턱걸이로. 어머니는 턱걸이라는 말을 강조하며 무고하게 웃었다. 너는 재수만 했어도 지방 한의대쯤은 거뜬히 갔을 텐데. 아버지의 치부까지 끄집어내 위로하는 어머니가 고마워 나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긍정의 답을 보냈다. 어머니는 그런 나를 한의대생을 바라보듯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내가 땅바닥에 엎어져 꼼짝 못하고 있을 걸 봤다면 아버지는 어떤 표정을 지을지. 에이, 나쁜 놈아. 욕을 내뱉기 직전의 표정이 될지 궁금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더구나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으니 인적이 끊겼던 것이 분명했다. 익어가는 수제비 반죽이 수면으로 떠오르듯 기억이 조각조각 떠오르기 시작했다. 기억은 되살아나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쾌속으로 내달렸다. 아기 돼지 야간 깃발을 오토바이 배달통에 꽂고 출발할 때까지도 나는 족발집 주인에게 신임받던 배달원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마치고 복학할 때까지 주어진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 복학 준비와 야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지 3개월이 지났다. 복학할 때까지 남은 3개월 동안 깨부리지 않고 야식 배달을 한다면 등록금은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다. 무늬만 한의사 사모님이었지 생활비에 목매어 있는 어머니를 위해 만신창이가 된 구두를 새 구두로 갈아주고 싶었다. 고개를 조심스럽게 돌려보고 몸을 뒤척이려 해도 꿈쩍도 할 수 없었다. 몸을 움직일 수 없다면 척추를 다쳤을 확률이 높은데 생각만으로도 끔찍했다. 의식은 점점 또렷해지고 통증은 점차 심해졌다. 공단 쪽에서 읍내로 나가는 중이었다. 농로라서 좁고 어두운 반면 시간은 반으로 줄일 수 있는 지름길이라 공단 야식 배달은 위험을 무릅쓰고 농로를 이용했다. 더구나 밤에는 거의 통행이 없는 곳이라 코너링을 즐기기에 최고였다. 30분 이내 배달, 시간 지켜라. 주문을 걸듯 사장은 출발 전 매일 같은 말을 뒤통수에 대고 쏘아붙였다. 상호와 안전 제일이란 문구가 새겨진 아기 돼지 야간 깃발을 다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다.
배달 시간 준수를 염두에 두고 달리다 보면 생계형 운전자로 전락했다. 빨리 가야 한다. 그것만이 목표였다. 50cc 오토바이로 5km까지 10분 이내. 사장이 정한 목표 시간이었다. 사장은 헤맸다고 사정해도 핑계로만 여겼다. 왕복 30분이 넘으면 배달 수칙 불이행이란 명분을 달아 땀으로 시큼해진 몸에 잔소리 샤워를 퍼부었다. 배달원 주먹에 지인 돈을 건네받은 후에야 무사히 배달을 마친 배달원이 사장의 눈에 들어오는 듯 했다. 사장은 늦은 배달은 다음 고객을 포기하는 것이라 했다. 사고 이후 대신 영식이랑 승호가 혼쭐나게 달렸을 것이다. 신호 위반은 다반사였다. 안전모는 꼭 쓰고 다니고 신호 위반 같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은 걱정 말고 댕겨라이. 사장은 범칙금을 대납해 줄 것이라 큰소리쳤지만 한 번도 대납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호 위반도 하지 않으면서 배달 수칙도 잘 이행하라는 것이었다. 어둠을 뚫고 달렸다. 자정이 넘어 출발할 때 알 것 같았던 309 B블록을 찾기 위해 몇 바퀴를 돌았다. 몇 바퀴를 돌면서 기억의 파편들이 엉클어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 건물이 그 건물 같았다. 질비하게 늘어선 높고 커다란 사각의 창고형 건물들이 계속 남았다. 제자리를 빙글빙글 도는 것처럼 느껴졌다. 방 공기에 섞인 이상한 약품 냄새 때문에 구역질이 났다. 몇 번 왔던 길이지만 잡생각에 빠지면서 비슷해 보이는 공단 블럭을 돌고 또 돌게 된 것이다. 도착했을 때 공장 한편 컨테이너를 불법 개조한 노동자 숙소에서 순한다와 안주라마가 나왔다. 염색 공장에 다니는 티벳에서 온 벵가스의 친구들이었다. 우리 집 골목 끝 빌라에 사는 벵가스네 집에서 순한다와 안주라마를 몇 차례 본 기억이 났다. 공장에서 얻어줬다는 빌라는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듯 낡은 집이었다. 벵가스는 가죽 가공 공장에 다니는 불법 체류자, 순한다와 안주라마는 같은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사장 몰래 가끔 숙식을 함께 했다. 배달하러 가면 여러 명이 족발 하나를 시켜놓고 현관문 밖에 바글바글 모여 족발을 맞이했다. 20개의 시커먼 노동자가 굴러가고 군침을 삼키는 소리가 산발적으로 들렸다. 벵가스는 가죽 염색 기술자였다. 본인만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나를 볼 때마다 으스댔다. 빌라로 배달 가면 30분 이내 배달 수칙 시간에서 여유 있는 10여 분 동안은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곤 했었다. 염색약품 냄새가 고약해 울컥 구역질이 났다. 그래도 어렵게 찾아낸 곳에서 순한다와 안주라마를 보니 반가워 손을 내밀었다. 너 나쁜 놈이다. 그래, 너 진짜 나쁜 놈이다. 나쁜 놈, 너 죽인다. 그들은 다짜고짜 나를 향해 3번을 반복해 소리쳤다. 나는 주위를 살폈다. 열어놓은 컨테이너 문틈에서 비집고 나온 희미한 불빛 아래 나쁜 놈이란 불릴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희미한 불빛을 등에 업고 서 있는 순한다와 안주라마는 단호하고 의분에 찬 표정이었다. 염료가 반질거리는 덮개가 진 작업복 색깔과 얼굴색이 같아 보였다. 이 자식들이 미쳤나? 나는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한 대거리를 가라앉혔다. 손에 든 족발과 서비스로 가져온 쟁반 막국수를 내밀었다. 그들은 족발이 목적이 아닌 듯 했다. 족발은 나를 불러내기 위한 수단인 듯 보였다. 나쁜 놈. 아버지도 나에게 그들과 똑같은 말을 했었다. 너 나쁜 놈이다. 너 진짜 무서운 놈이다. 아버지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귓속에 녹음기를 틀어놓은 듯 윙윙거렸다. 어머니는 연락두절된 아버지를 위해
많은 날 밥상을 차렸다 물리기를 반복했다. 언제나 갑자기 잡힌 세미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다. 어머니는 걱정해서 분노로, 안도해서 포기를 거듭하면서도 여전히 명랑했다. 나는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아버지의 야비함에 환멸을 느꼈다. 아버지의 불륜을 목도하던 날 이후 어머니는 한동안 아버지의 붉은 깃발이 펄럭인 듯 깻잎과 오이지를 상 밑으로 내려놓고 우유는 사오지도 못했다. 집안에서도 로봇 장난감처럼 웃음기 없는 얼굴로 서성거렸다. 빌라에서 여럿이 만날 때와 달리 공장으로 처음 배달 왔을 때 순환다와 안주라마는 경계의 눈초리와 함께 도움을 청하는 눈빛이 역력했다. 그때도 짐승의 가죽 냄새가 공기에 섞여 매캐하고 메스꺼워 울렁증이 났었다. 가죽의 방충과 방습을 위해 사용된 화학약품과 염색에 쓰인 화학약품이 휘발하면서 유해가스가 나와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다. 하늘과 맞닿은 높고 맑은 곳이 고향인 그들로서는 화양약품 냄새를 이겨내기 힘들다고 했다. 주로 도금 공장이나 염색 공장이 밀집돼 있는 열악한 중소기업 공단 지역이었다. 야식 배달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곳에 이런 공단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공장의 인력은 외국인 노동자가 주를 이루었다. 자연히 사장들끼리 단합을 하며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법 체류를 약점으로 잡고 횡포를 부린다고도 했다. 두 번째 배달을 시켜놓고 그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하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답답해서 말하는 것이니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나를 어떻게 믿고 그랬는지 모를 일이지만 나도 30분 이내 배달 수칙도 망각하고 함께 울분을 삼켰었다. 외국인 등록증이랑 여권, 사장이 보관한다고 뺏었다.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나는 공색한 대답을 했다. 그들의 까만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 공장 사장은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큰 행사마다 초대되던 사람이었다. 후원금도 내고 모범적인 기업인이라고 자랑하던 교장의 말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만일 밖에 나갔다 교통사고라도 나면 나 누구인지 아무도 모른다. 순한다와 안주라마는 본인들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듯 동조의 눈길을 서로 교환했다. 잃어버릴까 봐 그랬을 거야. 곧 돌려주겠지. 여기 올 때 빌린 돈 갚아야 하는데 사장이 월급 미루고 적금 들었다고 돈 조금 준다. 내 친구 다루에나가 일하는 합판 공장으로 가고 싶다. 사장은 기다리라고 하면서 여권 안 준다. 우리 이틀 동안 다루에나한테 다녀왔는데 도망갔다고 은행에 정기적금도 정지시켜 우리가 못 찾는다. 사장이 이들을 상대로 불법을 저지른 게 확실하다는 생각이었지만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고 얼버무렸다. 먼저 배달 왔을 때도 순한다는 울먹였다. 내 여자친구 브로커 도움으로 이육 비자로 들어왔는데 소식 끊겼다. 이육 비자가 예술 흥행 비자라는데 여자친구 보고 싶다. 찾고 싶다. 순한다는 마침내 염료로 덮개진 옷소매로 줄줄 흐르는 눈물을 문질렀다. 그 뒤 오늘이 세 번째 배달이었다. 재활용품인지 모를 것들이 컨테이너 주변을 점령해 쓰레기장을 방불케 했다. 족발이 들어있는 배달통을 열어 다시 내밀었다. 순한다는 족발을 받아 안주라마에게 건넸다. 순한다는 내 손을 끌고 컨테이너 박스로 들어갔다. 내심 두려움이 엄습했다. 나쁜 놈이라 말하는 이유도 전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숙소 안은
이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었다. 자신들의 처지를 달래며 먹었는지 소주병이 흩어져 있었다. 벽에는 경전을 적어놓은 색색의 삼각 깃발 사진이 벽 한면을 차지하고 있었다. 저 파르초가 우리를 지켜줄 거다. 팔락이는 파르초를 바라보는 순한다의 눈이 그윽했다. 내 감정이 뒤엉켜 소용돌이 치듯 사진 속 파르초도 세찬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 같아 보였다. 새파란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있는 배경에 색색의 깃발이 뿜는 신성한 기가 그들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들어올 것 같았다. 그런 생각이 들자 깃발을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듯 했다. 순간 순한다와 안주라마가 파르초의 길을 받아 나에게 마음 놓고 난폭해질 수 있기를, 그래서 저들이 조금이라도 울분을 사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졌다. 한참 아버지가 깃발을 흔들 무렵이었다. 텔레비전 화면에 시원하게 티벳의 파르초가 나부끼고 있었다. 멀리 설산이 펼쳐져 있고 파르초가 바람에 휘날리는 화면 속 풍경이 좌안간이었다. 해발 4,200m의 세계에서 가장 높은 마을, 티 하나 없는 하늘에 유채색 파르초가 모든 근심을 잠재울 듯 나부낄 때마다 색색의 과일 향이 배어 나올 것 같았다. 똑같은 깃발인데 아버지의 깃발과 의미가 달리 다가왔다. 아버지의 깃발은 오너라, 가거라, 하거라, 말거라 명령수단일 뿐이었다. 반면 파르초는 두 손을 모으는 것만으로도, 나부끼는 것만으로도 위안을 주는 깃발이었다. 왜 내가 나쁜 놈이야? 너 사장한테 우리 일렀다. 어제 사장이 무서운 사람 데리고 와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 다른 사람한테 왜 얘기했냐고 때렸다. 너 나쁜 놈이다. 나 사장 만나지 않았어. 미안하지만 나는 너희들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순한다와 아주라마는 내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다. 아직도 거짓말이야? 순한다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방인이 자국민에게 손찌검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는지 순한다는 벌벌 떨던 주먹을 떨어뜨리고 파르초 사진 쪽으로 나를 밀쳤다. 그들의 분노의 뒤편에 있는 파르초도 심하게 펄럭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나를 응징이라도 하려는 듯 윙윙거리며 달려들 것 같아 몸을 움츠렸다. 순한다가 안주라마에게 동조의 눈빛을 보냈다. 안주라마가 내 턱 밑을 향해 힘껏 주먹을 날리려다가 멈추고 파르르 떨리는 주먹을 천천히 거두었다. 주먹질을 해대는 것보다 차마 때리지 못하는 그들의 손이 더 아파 보였다. 나는 안주라마의 움켜쥔 주먹에 돋은 힘줄이 터질까봐 겁이 났다. 나는 이상하게 반항할 수가 없었다. 오늘 밤은 마음 놓고 난폭해져 봐라. 나는 그들이 흔드는 방향으로 흔들렸다. 나쁜 나라, 나쁜 놈. 그래, 나 나쁜 놈이다. 공단 입구 편의점에서 맥주를 샀다. 목을 타고 넘어가는 맥주로도 갈증이 가라앉지 않았다. 좁은 농로로 접어들면서 속력을 냈다. 헤드라이트가 밝힌 시야만큼이나 내가 알 수 있는 세상이었다. 왠지 어둠이 한결 포근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차라리 밤에 달리는 야식 배달이 편했다. 이상하게 객기를 부리고 싶었다. 코너링을 즐기며 속력을 높였다 줄이기를 반복했다. 이미 30분 이내 배달 수칙은 깨진 지 오래다. 술 기운이 올라왔다. 눈이 자꾸만 감겼다. 야간 깃발이 정신 차리라는 듯 부두두 거렸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오토바이를 타는 것이 참 오랜만이었다. 나는 더 힘차게 코너링을 즐겼다. 좁은 논두렁길을 신나게 달렸다. 아버지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들은 나쁜 놈이란 말이 이해할 순 없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달리면서 모든 것을 잊고 싶었다. 술 기운이 확 돌았다. 오토바이 엔진 소리와 펄럭이는 야광 깃발 소리가 섞여 환호처럼 들렸다. 더 세게 달릴 것을 종용하는 듯했다. 뒷배를 봐줄 테니 염려 말고 달리라고 깃발이 우우거렸지만 그 말은 절대 안 믿을 것이다. 아버지가 근엄하고 권위 있는 얼굴을 하고 깃발로 어머니와 나를 조종할 때 나는 깃발을 따랐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을 조종하는 아버지를 믿고 싶었을 뿐이었다. 나는 더 사납게 핸들을 흔들었다. 그러자 더 큰 환호가 들리는 듯했다. 30분 이내 배달이라는 목줄에 끌려다니던 분주함에서 벗어난 순간 굉음과 속도를 즐기는 진정한 라이더가 된 기분이었다. 헤드라이트가 비춰지는 시야 밖은 매우 어두웠지만 오히려 안도감을 갖게 했다. 기이하게 나에게도 이런 폭발력과 반항심이 있다는 것이 새삼 다행이며 대견하기까지 했다. 나는 더 세게 핸들을 흔들었다. 아기 돼지가 그려진 야광 깃발은 기대에 꼼짝없이 붙잡혀 펄럭이고 있었다. 더 사납게 달렸다. 뺨에 스치는 5월의 밤 공기가 아버지가 갈긴 뺨처럼 얼얼했다. 아버지가 매를 든 적은 없었다. 어려서 밥 투정할 때도 빌려온 만화책을 볼 때도 아무 말 없이 다가와 손으로 뺨을 갈겼다. 늦은 시간까지 돌아오지 않던, 그래서 밥상을 여러 번 차리던 어머니와 달리 나는 아버지의 부재가 편안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뺨을 맞은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었다. 아버지가 긴 세월을 어머니의 인생을 우습게 만든 것에 대한 응징이 필요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응징이 내게 필요했던 것인지 어머니에게 필요했던 것인지는 여전히 헷갈렸다. 설령 그것이 어머니를 위한 응징이었다 해도 결국 웃음을 잃은 쪽은 어머니였다. 아버지가 깃발을 휘두를 때 진작 붉은 깃발 대신 흰 깃발을 쳐들고 멈추었더라면 어머니는 계속 명랑함을 잃지 않았을까? 어머니의 명랑함은 연출하지 않은 명랑함이었을까? 죽어서도 썩지 못할 놈. 아버지가 쓰고 있던 두꺼운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던 날,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가 처음으로 뱉은 말이었다. 그날 우리 앞에서 아버지의 가면이 벗겨졌듯 어머니도 그 순간부터 명랑함이란 두터운 가면을 벗었다. 그 여자 불쌍한 여자야. 건들지 마. 아버지가 뱉어낸 말에 여자에게 다가서지도 털끝 하나 건들지도 못하고 얼음이 된 듯 굳었던 어머니는 그 뒤 동네를 헤매고 돌아다녔다. 장미 넝쿨이 우거진 공터 앞에서 텅 빈 한의원을 올려다보기도 했다. 세미나 관계로 휴원. 어머니는 병원 현관에 붙은 안내문을 떼어내 발기발기 찢어버렸다. 그것이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분풀이인 것처럼 말이다. 그리고 걷고 또 걸었다. 태극기와 도기가 펄럭이는 읍 사무소 앞을 정신 놓고 서성였다. 어머니는 지난 세월을 되갚는 듯 깃발을 올려다 보았다. 깃대 끝에 매달려 우우 울어대는 깃발을 한참 바라보다 돌아섰다. 나는 그런 어머니가 왠지 의무 복무 기간이 끝난 군인처럼 홀가분해 보였다. 네가 아버지와 여자가 한의원으로 들어가는 걸 봤단 말이지?
펄럭이는 깃발의 날개짓만큼이나 여러 번 나에게 묻던 어머니는 혹한기를 견디고 돌아온 훈련병처럼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꼭 열 이틀 전 일이었다. 종일 비가 내려 집안이 온통 습기로 가득 차 짜증이 나 있던 때였다. 마침 한 달에 한 번 족발집이 쉬는 날이어서 방에서 빈둥대고 있었다. 어머니가 저녁상에 올린 음식이 식으면 데우기를 서너 번 반복한 다음이었다. 연락도 없는 아버지 밥상을 뭐가 예쁘다고 여러 번 차리느냐, 세미나 간 아버지가 언제 올지 모르지 않느냐며 서로 옥신각신하다 나도 모르게 뱉어낸 말이었다. 엄마, 밥상 차리지 마. 세미나는 무슨. 아버지 한의원에 있으니 같이 가봅시다. 한의원에 찾아온 어머니에게 남편 직장에 자주 오는 일이 얼마나 몰상식한 일인지 모르냐며 얼씬도 못하게 했던 아버지 말을 상기하는 듯 잠시 망설이다. 어머니는 내 손에 끌려 집을 나섰다. 한의원 앞에서 나는 계단을 오르며 돌아가야 하나 계속 망설였다. 그러다 문득 확인도 실망도 당사자의 몫이란 생각이 들었다. 어떤 식으로든 정리해야 한다면 당사자의 명료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한의원 침상 바람막이 겸 채광용 커튼 사이로 교묘하게 불빛을 차단한 실내에는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스탠드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는 하얗게 칠려있는 여자에게 다가가 여자 앞을 막아섰다. 어머니는 동그란 눈을 더 동그랗게 뜨고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삼각관계를 주시하고 있을 뿐이었다. 어머니는 골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속이 없는 건지 아버지의 냉소와 질책에도 명랑함을 잃지 않았다. 아버지와 연관된 어떤 상황에서도 명랑하게 한바구음을 짓던 어머니가 그날 처음으로 나는 무서웠다. 아니, 왜 여기? 어머니는 여자를 보자 현기증이 난 듯 잠깐 비틀거리다 접수대를 잡고 중심을 잡았다. 여자는 우리 집에서 몇 집 건너 화장품 가게 주인이었다. 아버지는 하얗게 질린 여자 입에 청심환을 밀어넣었다. 어머니의 손바닥에도 어머니 속같이 새까만 청심환을 올려주었지만 힘이 풀린 어머니의 손에서 청심환이 떨어져 또르르 굴러가 아버지 발밑에 멈췄다. 나는 속으로 어머니가 아버지의 멱살이라도 잡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또 여자의 머리끄덩이를 잡아채기를 얼마나 바랐는지 모른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흔들거리는 붉은 깃발을 본 듯 얼음이 되어 꼼짝 못했다.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갔다. 아버지는 뚜벅뚜벅 나에게 다가와 뺨을 후려쳤다. 너는 나쁜 놈이다. 어머니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대거리 하나 못한 어머니에게 범접하기 어려운 기운이 느껴졌다. 두 사람은 어머니 앞에서 요요히 사라졌다. 어머니는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보다 벌겋게 자국난 내 뺨이 더 큰일인 듯 내 볼을 만졌다. 가자. 어머니가 앞서갔다. 나는 한의사 임성훈이란 명패를 내동댕이 치고 밖으로 나왔다. 맘 쓰지 마라. 너한테도 신경 쓰지 마요. 우리는 배관같이 연결된 몸속 신경을 차단하는 의식을 한 번씩 주고받고 어머니는 첩보작전을 수행 중인 듯 쏜살같이 골목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 뒤를 따라 집을 향했다. 우리 남편은 사다 준 스킨이나 로션을 잘 바르지 않는다는 둥. 남편이 한의원 원장이지만 쥐꼬리만큼 생활비를 타쓰고 얼마 전 군대 갔던 아들이 제대해 와서 등록금에 보태겠노라 야식 배달을 한다는 둥.
어머니는 순한 얼굴로 본인의 속내를 얘기했고 그럴 때마다 여자는 힝 웃었다고 했다. 그렇게 어머니는 그 여자 가게에 10년이 넘는 단골이었다. 지금쯤 어머니는 아들의 부재를 눈치챘을까? 점점 운신할 수 없는 것이 이상했다. 무릎을 세워보려고 했지만 통증이 심해 곧 포기했다. 허리를 오른쪽으로 틀어보려고 움직이다가 그것 또한 그만두었다. 고개를 조금이라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다. 눈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막 모내기를 끝낸 눈바닥에 아직 뿌리 내리지 못하고 쓰러진 어린 모가 눈에 들어왔다. 끝간데 없이 너른 눈바닥 너머에서 부연 빛이 퍼지기 시작했지만 아직도 시야가 끝나는 곳 야산에는 어둠이 머물고 있었다. 그 어둠 속에서 찬란한 해가 떠오르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이다. 어머니는 내가 요즘 일어난 사건의 충격으로 어딘가에서 비명 행사한 것이 틀림없다고 여길 수도 있었다. 전화도 불통인 아들을 가만히 앉아 기다릴 리 없어 족발집을 찾아가 내 행방을 물었을 것이고 도리어 어머니에게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말했을 사장의 모습도 상상이 갔다. 어머니는 족발집을 나와 아버지 불륜을 목도하던 날처럼 연락두절인 나를 찾아 부연 새벽 공기를 가르며 무작정 헤맬 것이 뻔했다. 명치가 저려왔다. 너한테까지는 들키지 않기를 바랬는데 그래도 화장품 가게 여자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다. 어머니는 말하는 내내 명랑한 것이 뭐냐고 묻는 얼굴을 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열흘 동안 동네를 헤매는 사이에 자취를 감추었다. 지난 시간에 대한 변명도 사과도 없이 일어난 일들을 없던 일처럼 묻어버리고 도망을 가버렸다. 나는 어머니가 헤매는 열흘 동안 20살에 만나 사랑했고 남자가 명랑해서 좋아 보인다는 한마디에 평생 명랑함을 잃지 않은 이제는 건조처럼 가벼워진 쉰된 어머니의 모습이 저녁 잔영 속에 희미하게 보일 만큼의 거리를 두고 뒤를 쫓아다녔다. 열흘 동안 아버지와 3번 마주쳤는데 그때마다 아버지는 내게 나쁜 놈이란 말만 되풀이했다. 아버지는 흔들리기 전 맑은 물로 보이고 싶었던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아버지는 나로 인해 어머니에게 이중 생활이 까발려진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여자와의 관계가 10년이라고 했다. 10년이란 말에 힘이 들어갔다. 10년밖에 안 됐다는 말인지 10년이나 됐으니 인정하라는 것인지 애매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여자와 10년 됐다는 말로 처음으로 흰 깃발을 단호하게 들어올리고 사라졌다. 시골로 내려왔소. 월급쟁이 한의사로 취직했소. 아버지가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모든 상황 정리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돼 있었다. 여자는 내가 좋아한 사람이라고, 불쌍하니 괴롭게 하지 말라고,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오히려 여자를 이해해달라고 부탁했다. 문자 메시지는 어머니에게 보내온 아버지의 오래 묵은 흰 깃발이며 동시에 붉은 깃발이기도 했다.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지목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니라 화장품 가게 여자였다. 아버지는 이제 와서 어머니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지만 결혼 생활 통틀어 하고 싶은 것을 해봤을 리 없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고 살았던 어머니였다. 47평 대지에 1층과 2층을 합쳐 34평 단독주택이
재산의 전부인데 뭘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것인지 모를 일이었다. 이 집도 그 집도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다. 언젠가 아버지가 흔드는 깃발이 밝은 가정, 풍요로운 가정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파루초처럼 바라보고 합장만 해도 지켜주고 희망이 되어주기를 기대했다. 아버지의 깃발은 그야말로 연출에 불과했던 것이었다. 기억의 짝입기는 명확하게 맞춰져 갔다. 논두렁길에서 과하게 속력을 내다가 돌부리에 걸렸거나 심한 코너링을 하다 튕겨져 나갔을 것이다. 어머니와 사장이 여러 차례 전화를 했을 것이지만 사고가 나면서 휴대폰도 박살이 났는지 아무 소리가 없었다. 유일하게 어머니만이 연락 두절된 날을 찾아 족발집이나 도서관으로 가서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며 초조해 하고 있었을 것이다. 나는 의지하고 싶은 대상을 찾아 마음을 모아 지금의 상황을 끝낼 수 있도록 힘을 얻고 싶었다. 10여 명이 모여 족발 한 접시 시켜놓고 둘러앉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히려 평안할 것 같았다. 비좁고 냄새나는 공장에서도 그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어젯밤 그들의 분노가 더 놀라웠다. 아버지가 휘날리던 깃발이 나와 어머니에게 파르초가 돼줄 것이라고 믿었다. 웃음이 나왔다. 다리도 팔도 움직일 수가 없었다. 지나가는 차량이 나를 발견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손을 움직일 수 있다면 야간 깃발을 들어 흔들면 좋을 텐데 야간 깃발을 흔든다면 그것은 간절한 구원의 표시일 테지. 훗날 내가 깃발 하나쯤 가진다면 그래서 그 깃발을 흔든다면 그 깃발의 의미는 파르초와 아버지의 깃발 사이 어디쯤 있을까? 깃발을 깃대에서 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깃대에 붙은 채 펄럭이는 것은 또 어떤 의미일까? 깃발은 깃대에 매달려 있을 때 제 역할을 한다. 아무리 아우성쳐도 깃대에서 떨어져 나가면 의미 없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모두 깃대에 붙은 채 펄럭이는 것일까? 나로서는 짐작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다. 멀리 산 기슭에서부터 해가 떠오르려는지 붉은 기미가 보였다. 잠깐 잠이 들었던 것일까? 푸르스름한 하늘이 퍼지는 햇살과 겹쳤다. 티벳의 하늘에 펄럭이던 깃발처럼 보였다. 수백 개의 깃발이 색색으로 제각각 바람을 맞으며 펄럭이던 장엄한 모습이 눈에 선했다. 합장을 하고 싶었다. 내 속에서도 뭔가 꿈틀댔다.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다. 오토바이 꽁무니에서 저팔계를 흉내낸 아기 돼지 야광 깃발이 울고 있었다. 먼 곳에서부터 자동차 소리가 점점 크게 들리는데 자꾸 눈이 감겨왔다. 오늘의 소설 깃발이 온다는 여기까지입니다. 소설은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나가 자신의 깃발이 어디에 있는지 물으면서 끝이 나는데요. 깃대에서 빠져나간 깃발은 아무 의미가 없음을, 그리고 타인에 대한 마음의 기울임이 행동과 일치할 때 현명한 삶의 길이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깃발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도 하소담의 소설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히 계세요.